혼돈의 중국 땅에 한 명의 야심찬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자비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있었죠. 하지만 그 길에는 또 다른 세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붉은 깃발 아래 모인 이들이었죠. 이 두 세력의 충돌은 중국을 피로 물들였고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불과 20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격동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25년이었습니다. 마지막 황제가 자금성을 떠난 지 벌써 13년이 흘렀지만 중국은 여전히 갈갈이 찢어져 있었죠. 전국 곳곳에서 150만 명에 달하는 무장 세력들이 각자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는 희망의 별이었던 순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나선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37세의 장제스였습니다. 장제스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황포 군관학교를 이끌던 그는 카리스마와 야망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 평가받았죠. 일본에서 군사학을 배우며 순원과 인연을 맺었고 1908년부터 혁명의 대의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물려받은 유산이 너무나 복잡했다는 점이었어요. 국민당이 실제로 통제하는 지역은 남부의 광서성과 광동성, 그리고 광저우 정도에 불과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국민당이 생존을 위해 공산당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1차 합작이라 불린 이 동맹 덕분에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장제스를 비롯한 많은 국민당 인사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제스는 러시아를 직접 방문한 후 공산주의가 중국에 맞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925년 중국 전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끝없는 혼란과 외국의 간섭에 지쳐 있었고 변화를 갈망했죠. 상하이에서 다국적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자 남부 도시들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 새로운 당원들이 몰려들면서 세력이 급속히 확장됐어요. 하지만 이 어색한 동맹이 오래갈 리 없었습니다. 1926년 장제스는 공산주의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광저우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적 경쟁자들과 소련 고문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했죠. 황포 군관학교에서도 저우 언라이를 포함한 공산주의자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과감한 행동이 장제스의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시켰어요. 소련도 중국에서의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아서 계속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1차 합작은 겉으로는 유지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상태였죠. 이제 장제스는 순원의 염원이었던 북벌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분열된 중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북쪽에는 강력한 군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대는 베이징의 베이양 정부를 조종하는 장장림이었죠. 그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중국의 합법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중부 지역에는 옥사수라 불리는 우페이프가, 동부에는 그의 동맹인 손전방이 난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은 10만 명 정도로 숫자상으로는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고 소련제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었죠. 무엇보다 리종런, 펑이샹, 예시산 같은 지역 군벌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장제스의 전략은 단계적으로 북진하면서 적대적인 군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자 국민혁명군의 진격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4월이 되기 전에 우한, 상하이, 난징 등 중국 남부의 핵심 도시들을 모두 장악했죠. 우페이프와 손전방은 차례로 자신들의 거점에서 쫓겨났고 장장님만이 북쪽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벌 부대들이 승리하는 쪽으로 편을 바꾸면서 국민혁명군은
7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대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승리가 가까워질수록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긴장이 다시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장제스는 소련 고문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었죠. 그의 의심은 상하이 점령 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혁명군이 상하이에 도착하기 며칠 전 저우원라이와 다른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봉기를 일으켜 도시를 먼저 장악했거든요. 하지만 장제스에게는 상하이에 강력한 연줄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 귀두라 불리는 두위성이었죠. 상하이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삼합회 두목이자 장제스의 개인적 동맹자였습니다. 1927년 4월 12일 이른 아침 두위성은 청방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시를 점령한 공산주의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을 공격하라는 지시였어요. 수천 명의 상하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했지만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무자비하게 발포했습니다. 그 후 며칠과 몇 주 동안 상하이에서만 약 12,000명의 공산주의자가 살해되거나 사라졌어요. 제1차 합작은 피와 배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상하이 대학살은 국민당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사냥하는 수많은 숙청의 시작에 불과했죠. 공산주의자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무장봉기를 조직했어요. 상하이에서 살아남은 저우원라이는 난창에서 국민당에 맞서 무장봉기를 이끌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마오쩌둥이 후난성과 장시성에서 추수봉기를 주도했고 12월에는 광저우에서 세 번째 봉기가 일어났죠. 하지만 이 봉기들은 모두 국민당 군대에 의해 신속히 진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혁명투쟁에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안 장제스의 북벌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표인 장장님을 겨냥하고 있었죠. 1928년 6월 6일 상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국민당 군대가 옛 제국의 수도 베이징에 입성한 것이었어요. 장장님은 만리장성 넘어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만주로 후퇴했습니다. 일본은 수년간 장장님을 지원해왔지만 이제 그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했어요. 장장님이 기차로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 그의 객차가 거대한 폭탄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일본 장교들이 설치한 폭탄이었죠. 일본군은 그의 27세 아들 장쇠량이 더 협조적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소수령이라 불린 장쇠량은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7월에 그는 국민당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장제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대가로 중국 동북부에서 아버지의 옛 권력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이었죠. 마침내 10년간의 내부 분쟁 끝에 중국이 하나의 깃발, 하나의 수도, 하나의 지도자 아래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의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1929년 장제스가 국민혁명군의 대대편을 제안했을 때 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1만 1천 명씩 65개 사단으로 나누겠다는 계획이었죠. 과거 중국의 군벌을 섬겼던 장군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일부 장군들이 반장연합을 결성하면서 중국은 다시 내전에 빠졌어요. 중원대전이라 불린 이 전쟁에는 약 10,000명의 군인이 참여했습니다. 장제스는 초기에 여러 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소수령 장쇠량의 지원으로 승리를 거두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막대한 인명과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한 세대에 걸친 혁명과 전쟁 끝에 장제스는 다시 한번 자신의 군사적 권위를 국가에 각인시켰어요. 이제 그는 중화민국을 통일되고 번영하는 독립국가로 만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명나라의 옛 수도였던 난징에 일당 정부를 세웠고 이 시기를 난징 10년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하지만 국가의 통일은 겉으로만 그럴듯했습니다. 난징과 그 주변 지역만이 국민당의 직접적 통제를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장제스 정부에 어느 정도 충성하는 군벌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전국 곳곳에서 저항 세력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장제스는 점점 권위주의적 성향을 드러냈어요. 공산주의에 대한 국내 대안으로 유교 사상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신생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받고 중국의 저명한 기독교 가문 출신인 그의 아내 숭메이링이 이 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죠. 신생활 운동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지만 1930년대 초 중국 일부 지역은 급속한 현대화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법률들이 성평등을 장려하고 결혼과 재산 소유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했어요. 교육이 계속 확산되었고 신문과 잡지, 학술지가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영화관과 극장이 문을 열었고 인프라 사업들이 중국 경제의 산업화를 도왔죠. 특히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인구의 85%가 여전히 농민이라는 점이었어요. 청나라 이후로 그들의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며 난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 발전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죠. 오히려 토양 고갈과 침식, 임대료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이들을 대부분 무시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농촌 곳곳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었어요. 농촌의 빈곤에 더해 1931년 치명적인 홍수가 중국 중동부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죽음과 파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추정치에 따르면 100만에서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중화민국이 이런 많은 과제들로 고통받는 동안 외국의 경쟁자들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 했죠. 수십 년간 일본은 이웃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영토와 영향력을 확장해 왔어요. 이제 군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일본의 일부 세력들은 중국을 제국주의 확장의 명백한 목표로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중국 동북부에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철도와 공장,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죠. 이제 그들의 목표는 일본이 부족한 자원이 풍부한 만주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931년 9월 18일 밤 묵덴시 외곽에서 일본이 통제하던 남만주 철도의 한 구간이 폭발로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위장 작전이었습니다. 만주 정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일본 관동군의 불량 장교들이 설치한 폭탄이었죠. 중국과 국제사회의 항의를 무시하고 일본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들의 군대는 중국 동북부 대부분을 장악하고 소수령 장쇠량이 지휘하는 현지 중국군을 몰아냈어요. 중국 전체가 분노했지만 장제스는 일본과의 전면전에 말려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외적을 물리치기 전에 내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전략은 시간과 공간을 맞바꾸는 것이었고 장쇠량에게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중국 동북부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고 폐위된 청나라 황제 푸이를 다시 왕좌에 앉혔죠. 장제스가 보기에 국민당 통치의 가장 큰 위협은 일본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1927년 숙청에서 살아남은 공산당원은 고작 1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들은 중국 농촌에서 재결집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외진 농촌 지역에 여러 중국 소비에트, 즉 지역 정부들이 형성되었죠. 가장 성공적인 것은 마오쩌둥이 주석을 맡은 장시 소비에트였습니다.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창립 멤버였어요. 이제 그는 공산주의 지도부가 본거지로 삼은 장시 소비에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체 은행과 통화, 세금 체계를 갖추고 총 3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통제했죠. 장시 소비에트는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국민당 정부에게는 실존적 위협이었죠. 장제스는 공산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근절시키기 위해 1년의 포위토벌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공산주의 홍군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포위토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양측 간의 전쟁은 잔인했고 엄청난 고통을 야기했어요. 대부분 농민인 민간인들은
두 무자비한 세력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둘 다 주저없이 대량 처형을 단행하고 불충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총살했거든요. 마침내 1934년 9월 장제스는 장시 소비에트를 포위하고 봉쇄해서 파괴하기 위해 거의 100만 명의 병력을 소집했어요. 이번에는 약화된 공산주의자들이 전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점차 진지를 잃어가면서 마침내 약 1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루이진 주변의 작은 지역에 남게 되었죠. 공산당 지도부는 장시를 포기하고 살아남아 다른 날에 다시 싸우겠다는 운명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당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생존자들은 저우 언라이와 마오쩌둥이 이끄는 장대한 1년간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험한 지형을 가로지르며 적군과 싸우고 굶주림과 피로에 시달렸죠. 장시 공산주의자들 중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인원만이 6,000마일 행군을 완주하고 예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전국 각지의 공산주의 동지들과 합류했어요. 이 놀라운 업적은 중국 공산당 창립 전설인 대장정이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지도력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의 최고 자리를 확보했죠. 이제부터 당은 모스크바의 비전이 아닌 마오쩌둥의 비전을 따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산주의의 전망이 어두워 보였어요. 그들은 학살당했고 도망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곧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죠.